영화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다발 증정합니다. 네, 꽃을 보니까 확실히 봄은 봄이에요. 그죠?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해주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손이라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제 측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이방인 얘기를 같이 나누러 왔는데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극장에서도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 이방인이 공개된 적이 처음이죠, 오늘이. 그래서 영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또 전소니 배우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하면서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알베르 카뮈의 1942년 고전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책이 아닐까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로 시작하는 이방인을 스크린으로 옮겨온 작업인데요. 영화의 시작은 책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1930년대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의 도시 풍경이 쭉 보이는데 그러면서 감옥에 메르소가 수감되는 상황까지 그래서 이방인이 아랍인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장면까지로 문을 열었는데 원작과는 조금 다른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느낀 감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읽게 됐어요. 사실 이방인을 사둔 지는 정말 거의 10년이 된 것 같은데 계속 집에서 저를 쳐다보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펼치게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영화를 보게 돼서 결국엔 책을 읽게 되겠지 싶긴 했는데 뭐랄까 이런 기회도 좀 특이하다 싶어서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그 첫 문장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영화의 첫 시작이 되게 뭐랄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영화는 틀면 멈출 수 없으니까 나는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시작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바심이 났다고 해야 되나? 시작할 때? 메르소가 소개는 됐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또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을 테고요. 아마 아랍인들이 썼을 국가해방 전선이라는 뭐 낙서가 장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백인 주민들은 프랑스 충성을 선언하는 현수막을 막 들고 있는 풍경들도 있고 이 도시의 풍경으로 시작하는 게 배경 속에 놓인 인간이라는 상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 아마도 식민지의 폭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도시 풍경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방관자도 있고 행동하는 자도 있고 목격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글로 접할 때와 사실 그걸 스크린으로 옮겼을 때 캐릭터로 만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영화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인물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로서 소개가 되고 그다음 영화를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메르소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참 난해하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의미에서의 이방인인지를 알고 싶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오랜만에 뭐랄까 어린 저의 머릿속에 어떤 영화적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되게 오랜만에 엄청 영화적인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메르소라는 인물이 제가 본 그 어떤 캐릭터보다도 뭔가 이렇게 정잡을 수 없고 가늠이 잘 안 되고 판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랄까 옛날 영화를 보면 어떤 이미지의 나열 같기도 하고 이 영상들이 흘러가는 게 결국엔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끝까지 봐야 할 때가 있는데 좀 그런 류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궁금하게 만드는 힘이 되게 강해서 엄청 이끌리듯이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책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책 그대로 영화가 됐지? 근데 정말 정말 그대로 똑같은데 뭔가가 생겨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영화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엄청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되게 가볍게로는 메르소가 저렇게 미남형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거나 추측을 하거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막 되게 강인하게 생겼다거나 아니면 몸집이 크다든지 인상이 안 좋다든지 했으면 뭐가 달랐을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글이 아닌 영화로 볼 때는 그 이미지가 저한테 전달하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가 궁금했고, 그래서 책을 이후에 보길 좀 잘했다는 생각도 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부조리라고 부를 만한 것들에 저항해야 한다. 삶이란 부조리에 저항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를 마음 안에 어떤 명제 같은 걸 안고 사는데, 메르소는 사실 부조리에 전부 순응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좀 독특한 인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으로 대변되는 그 존재의 구원이란 거에 절대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도 좀 보통의 인간은 아닌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주는데, 방금 그 배우의 외모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벤자민 부아쟁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해석하고 연기한 메르소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엄청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을까? 아닐까?도 궁금했고, 근데 어쨌든 책이 아니었어도 이 시나리오를 결말까지 봤을 테니까, 그럼 이 배우는 메르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사실 이게 뭔가 가늠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공감을 하는 거는 조금 가능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연기라는 게 생각을 하면 완전히 똑같은 마음 상태가 될 수는 없더라도 그 비슷한 어떤 상태였을 때의 내 몸의 움직임, 내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짚어가면서 그 비슷하게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인물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어떻게 상상해야 할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는 성공한 거겠죠?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이 말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되게 궁금했고, 결국에는 되게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외모 지상주의 같은 발언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좀 시선을 붙잡아두는 배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경로를 조금 더 친절하게 따라간 것이 아닌가. 아니라고 하기 너무 그쵸. 네. 만약에 그 부정한 그 포주라 불리는 옆집 남자의 외모였다면 또 이야기의 분위기가 또 완전히 맞아요. 그 개 키우는 달라졌을 할아버지 거예요. 외모였다면. 네, 드니라방이었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맞아요? 드니라방? 네, 드니라방이에요.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전 세계에서 아마 뭐 노숙인, 뭐 이런 추레한 노인 이런 역할을 가장 좀 맛깔스럽게 소화하는 배우가 아닐까 싶고, 이 영화를 연출한 프랑스 오정 감독은 썸마 파로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죠. 거기에 벤자민 부회장이 출연을 한 적이 있고요. 재미있는 게 프랑스 오정 감독이 예전에 비스콘티 감독이 만든 1967년 버전의 이방인이 있어요. 그 영화에 마스트로이안이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걸 보고 오종 감독이 그걸 알랭드롱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알랭드롱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의 타이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영화를 구상할 때 이 메르소가 미남자여야 한다라는 기준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보통의 미남자보다 더 많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에게는 메르소가 그래야만 했었나 봐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 여기 나오는 남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한데, 여기서 그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 드니라방도 그렇고 걔를 때리면서 애틋해하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존재들을 향해서 남성들이 폭력을 서슴지 않죠. 그게 뭐 이방인 여성일 수도 있고 뭐 개일 수도 있는데, 그런 폭력이 좀 만연한 알제리 풍경들을 보여주면서 메르소도 어쩌면 이런 도시 분위기 안에서 폭력을 혹시 먼저 인식한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상상도 조금 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의 세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소처럼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동기의 캐릭터를 볼 때 되게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혹은 나의 기존의 가치관에 반하는 인물이라거나 이럴 때 관객은
나름 편리하죠. 아, 이해 안 돼. 이러고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연기해야 될 때 배우 개인에게는 캐릭터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은 채 하는 연기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일단 제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감은 못하더라도 그냥 그 편에 서겠다고 선택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가 왜 그랬어야 했는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인물은 그조차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고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라도 앉혀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연기하지 말아봐, 아무것도 표현하지 말아봐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어려운 캐릭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 정도로 제가 본 적 없는 인물이어서 그런지 이 영화 자체가 어떤 시대인지도 막 모르겠어지고 이 영화 전체를 다 보고 나니까 갑자기 진짜 그냥 개인인 나의 모든 그 질서와 가치가 다 무너져가지고 새로 다시 짜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너무 다른 관객들은 이걸 어떻게 봤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뭐 일일이 마이크를 돌릴 수 없으니 관객 1인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소설의 미스터리를 그대로 유지한 게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메르소의 동기를 더 적극적으로 파헤치려고 했다거나 조금 더 해설을 하려고 했다면 이 원작이 가진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해체됐을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왜 죽였는가? 이웃에게 뭐 일말의 우정을 느꼈기 때문인가? 아니면 뭐 아랍인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기존의 생각이 있었던 걸까? 뭐 이런 미스터리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걸 그대로 살려두는 방식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생각을 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메르소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엄마의 죽음에 무감한 게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죽음 자체를 별로 비극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에 가까워 보이고 왜냐면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죽음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일어나버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을 때야 세상에 대한 일말의 어떤 애정 어린 해석이 가능한 그냥 부조리에 순응하며 삶의 의미 없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의 경로로 이 영화가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은 건 흑백 영화라는 점인데 이게 어떻게 감흥을 주던가요? 컬러였다면 또 어떻게 달랐을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저도 모르게 되게 궁금해지는 배경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영상이 룩이 너무 예쁘고 어떤 색일까? 저 주로 흑백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이게 컬러였으면 어떤 색이었을까가 궁금했고 근데 오히려 흑백이어서 그 뜨거운 햇빛이 더 와닿게 느껴지는 것도 같더라고요. 뭔가 빛 자체가 색도 없이 그냥 그 부신 느낌으로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면도 있잖아요.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는데 시대 배경을 짐작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앞서서 알제리 풍경을 보면 이제 대강 어떤 시대인지 짐작은 되지만 이게 완전 과거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현재에서 약간 떨어진 과거의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모호하게 만드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의도했다면 정말 잘한 것 같은 게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관객인 나의 혼돈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는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 시대 배경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면 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남자처럼 정말 모든 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걸 되게 일관되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뭔가 살인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런 존재라는 걸. 그러면 저 사람의 죄는 삶이 무의미하지 않은 사람의 죄와 얼마나 다를까? 막 엄청 그러니까 시를 읽었을 저 요즘 시를 정말 안 읽는데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생각이 엄청 멀리까지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고전의 가치인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떤 상태냐 혹은 어떤 동시대성을 가지고 그 작품과 만나느냐에 따라 영원히 그냥 재해석되고 변주되고 생각에 생각을 부르고 이게 아마 클래식이 가지는 가치인 것 같은데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작의 틀을 벗어나는 장면은 사실상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텍스트 자체가 되게 건조해요. 감정이 되게 없는 텍스트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를 조금 명료한 시각적인 언어로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어쩌면 흑백 영화 아니었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텍스트와 달리 이게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적이었다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부표가 떠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초반부터 내내 너무 한 장 한 장의 엽서 같았어요. 너무 예쁘게 찍혔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를 잃은 할아버지의 눈물 이후에 엄마의 사진을 보는 거. 근데 책에서는 사진까지 봤나?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떠올렸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또 셋째로는 까먹었다. 전 커피 이렇게 마시는 것도 좀 재밌었고, 마지막은 까먹었어요. 지금 바로다가. 생각나면 꼭 얘기해 주기로 해요. 아까 그 살인 장면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는데 그 장면은 어땠어요? 생각이 났는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뭐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했는데 모르겠고 권태롭다라고 말하는 게 글로 읽을 때보다 확실히 사람한테도 그런 말이 나오니까 뭐야? 이게 뭔가 나쁘다, 뭐 어떻게 저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저게 무슨 기분인지 너무 알고 싶기도 하고, 뭐랄까 그 거리감을 갑자기 확 벌리는데 그게 되게 신기한 감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영화나 드라마라는 어떤 이미지화된 어떤 걸 본 이래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비일성적이지 않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살인 장면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총도 쐈는데 죽었는데 뭐가 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건 약간 벗어나는 얘기인데 이 영화처럼 원래 뭐 총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총을 맞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 작품은 왜 그렇게 총 맞은 뒤에 말이 많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한국 작품 같았다면 막 분하다, 막 뭐 나를 이렇게 쏘다니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저 그 유튜브에 수영님이 한 거 보셨어요? 아니요? 미국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니까 한국 드라마를 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딱 맞고 이렇게 죽는데요. 그럼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은 연기를 하고 죽어야 된다고 한국에서는. 그러다 막 일어나서 다시 대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다르다고. 네. 그게 되게 웃겼거든요. 맞아요. 잠깐 벗어나는 네. 얘기였습니다. 원작 책과 달라진 지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제가 첫 문장과 영화의 시작이 좀 느낌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원작 책에서는 이 아라빈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아라빈이라는 표현으로만 계속해서 명시가 되는데 영화는 메르소가 쏜 그 아라빈에게 이름을 주죠. 무사함단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마지막 장면에 비석에 그 이름이 써있죠. 아라빈 여성인 제밀라가 찾아갔을 때 자기의 형제의 그 비석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작에서 좀 나아간 변주라고 보는데 이 장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나요?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거는 약간 제 스스로 한 해석은 아니고 교육된 것 같아요. 무언가에 이름을 붙인다는 건 되게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약간은 긍정하고 그런 의미라는 것이 세뇌되듯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뭔가 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한 발 나아갔을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또 동시에 이거 제가 맞게 본 걸지 모르겠는데요. 책보다도 영화에서 자꾸만 아라빈을 죽였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다를 되게 확고하게 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지?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뭔가 이 죽음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생각.
마지막 장면에 대한 각자 해석이 진짜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그 비석에 있는 이름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비슷한 얘기일 텐데 이름이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안에서 아랍인, 뭐 죽은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죽음에만 되게 매몰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미 죽었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름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의 형제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삶이 있었던 존재라는 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의 그 인식 체계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린이들도 아무거나 눈이랑 코랑 입만 만들어주면 갑자기 가깝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볼 때에도 이름이 붙은 존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려있게 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마 프랑스어 호종이 이 원작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죽음을 받아들인 이후에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형을 당한다, 처형당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뒤에야 메르소가 좀 온전히 평안해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름의 어떤 나레이션을 하죠. 거기에 세상에 다정한 무관심이란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자신이 거기에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고백이 등장하는데 죽음 직전에 그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게 진짜로 진짜 알게 된 사람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한테 물어보면 나는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느끼진 않는데 그게 온전히 나 혼자서 느끼고 깨달은 바일까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사회적으로 교육도 되었고 어떤 보내온 시간들에 받은 영향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말이 되게 일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신부한테 확신이 있다고. 나는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관심이 없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내 상태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이 삶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는 되게 호기심이 엄청 많이 생기는 작품이었어서 어땠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쵸. 이런가 하면 저런 거 같고 저런가 하면 또 그런 거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품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부조리에 순응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썼는데 이 사람을 둘러싼 상황이야말로 너무 부조리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형된 이유는 사실 살인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심지어 인종에 대한 문제는 거론도 안 되잖아요. 그냥 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아 이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처형당하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판단되는 사람인 건데 한마디로 사회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럼 그건 부조리가 아닌가? 이 살인이 더 부조리한가 아니면 이 판단을 내리는 법원의 결정 혹은 사람들의 판단이 더 부조리한가 라는 부조리의 무게를 나도 모르게 좀 재고 있달까? 이런 인상을 주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결국엔 삶의 무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메르소에게 전 어쩌면 산다는 게 그냥 무의미한 사건의 연속 태어나는 것도 무의미한 사건, 죽음도 무의미하고 그냥 사소한 선택과 우연이 만들어낸 어떤 트랙이라는 인상을 이 사람에게 받는데 이게 개인의 가치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걸 전손이라는 인간에게 가져오면 어때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다 혹은 의미가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느 쪽이에요? 저는 의미가 있다. 사실 의미 덩어리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은 싫어한다. 근데 우연이라 하더라도 우연이다와 의미가 없다가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됐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의미가 또 지금의 발걸음들을 만들고 있는 것일 텐데 언젠가 부조리의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또 모르겠네. 결국에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사회적인 역할과 나에게 주어지는 기대라는 게 뭘까? 내가 어느 정도 그 옷을 입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옷을 내려놓고 나면 메르소처럼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 결국엔 이 질문으로 봉착하게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직업의 영역을 확장을 하면 배우라는 직업인으로서는 끝내 놓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기대 같은 것들일 텐데 그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안고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기대라는 게. 그럴 때 인간 전손이가 지키려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내려놓을 수 없을 때 그래도 이것만은 좀 지키려고 한다. 근데 저는 그 메르소가 이렇게 궁금했던 게 어쩌면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도 타고나기를 좀 순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그런 면을 싫어하지만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속한 사회의 규범이 다르다면 나는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나 또 너무 궁금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떤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에 계속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혜택받고 있는 것, 내가 이 안에서 고마워해야 할 것, 그런 것으로 치환해서 뭐랄까 내가 싫거나 억울하거나 그런 것들을 그래야 할 이유를 붙이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그렇죠. 이 직업을 하면서는 사실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1대1로 맺는다면 오해가 생기더라도 뭔가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인 이해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런 거 정도는 그냥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이해가 뭘까요? 여기서 메르소는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세상을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일까요? 이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만약에 저한테 별점을 몇 개 줄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만점을 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질문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이해가 뭐냐까지 갔어요. 왜냐면 저는 이 배우는 메르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연기했을까?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이해라는 게 가능한가? 이해가 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너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 뭔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앞에서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뭔가 진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만점을 줄 것 같은 영화다라고 느꼈어요. 정말 질문 덩어리였고 어떻게 좀 진짜 막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그런 영화였거든요. 답이 정말 횡설수설인데 그래서 이해라는 걸 모르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오히려. 네. 뭐 소니 씨가 지금 알고 한 얘기는 전혀 아닌데 여기에 지금 수입사 관계자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점을 주고 싶다는 평이 아주 지금 빵긋 웃고 계시지 않을까. 박수 치고 계시네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전소니 배우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혹시 놓쳤던 질문 가운데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관객분 있으면 몇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네. 저는 이 영화 벤자민 부하장 배우 때문에 봤던 사람이고 제가 부국제 때부터 이게 두 번째로 봤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유일하게 있었다면 진짜 하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 많지만 진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벤자민 부하장이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냥 시나리오든 원작이든 100번은 넘게 읽었다고 하고 그냥 감독으로부터 그냥 연기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으니까 벤자민이 진짜 그 프랑스 배우들이 대부분 메소드 기법의 연기를 잘 안 하는데 그냥 존재하라는 그 주문을 들었을 때 그 벤자민 부하장이 이 메르소라는 이방인 작품과 메르소라는 캐릭터에 얼마나 빠졌는지 그게 좀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서 어쩌면 이 배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어떤 의미에서 갈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뭔가 감독의
감독의 의도가 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좀 더 많이 토론하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배우를 괴롭혔냐 괴롭히지 않았냐의 측면에서요? 괴롭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여러 가지 고뇌 속에 좀 갇히게 하게끔 감독이 요구하고 배우도 그걸 순응하게끔 이 영화의 의도가 다 이런 거에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좀 더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벤자민 부여장이 없어서 그 얘기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소니 씨가 있으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보죠. 그러면 진짜 이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해줘. 뭐 벤자민 부여장이 본인이 선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나리오 100번 읽고 진짜 뭐 몰입해서 완전히 연기를 해줘. 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받는 게 배우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어때요? 마이크 되게 편리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내가 떠오르는 무엇이든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어떤 요구를 해준다면 저는 즐겁게 할 것 같아요. 소니 씨는 시나리오를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서 분석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직관적인 걸 따라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작품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니, 좀 치사한 답변인데 둘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치사하네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 번 읽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반드시 처음 읽었을 때 인상과 이미지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한번 받아볼까요? 이쪽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드릴까요? 메르소가 그 감정을 계속 뭔가 표현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엄청 그 신부 붙잡고 엄청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있기 전에 빛을 이렇게 천장에서 보는데 계속 이 영화에서 빛이 아까 그 살인 장면에서도 그렇고 빛이 엄청 되게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는 것 같은데 그 빛을 보면서 뭔가 구원을 받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알았다고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변주가 돼서 나오죠. 애초에 살인을 하게 된 것도 빛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하고 뭐 속은 알 수 없으나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삶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도 감옥에 누워서 바라보는 빛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무언가에 말을 하게 될 때 솔직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신 답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네.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기보다 저는 사람이 되게 학습되거나 아니면은 오래 생각했던 무언가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자극하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안에 본능이 확 깨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늘상 있는 햇빛인데 그날따라 햇빛이 조금 달랐을 때 우리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사실은 전 그런 것 같아요. 평온하게 있던 것 중에 뭐가 하나가 되게 거슬려. 혹은 뭐 하나가 되게 평소와는 좀 다르게 보여. 그럴 때 내 안에 생각이든 감각이든 무언가가 확 깨어나는 순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거기에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걸 열어두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거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빛이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게 이 영화에서 선택한 건 빛이지만 그게 뭐가 됐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메르소가 그 반응에 제일 정직하고 그 있는 그대로의 반응으로 행동하게 될 것 같은 인물이긴 하네요. 그게 되게 재밌네요. 법정에서 다른 이유를 말했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공감이 됐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그런데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죽였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바닷가에서 그럼 뭐 말이랑 같이 쬐던 햇빛은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훨씬 더 복합적으로 만드는 무언가가 저는 빛인 것 같아요. 늘상 있는 빛인데 왜 이 사람만 다르게 그것을 감각하느냐라는 점에서 아마 오늘 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계속 생각할 거예요, 소리 씨는. 그죠? 언젠가 답이 나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또 금방 돼버렸네요. 앞에서 저희가 시간을 조금 많이 썼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누신 소감, 마리끌레 영화제에서 같이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눈 소감 끝으로 들어보고 자리 마무리하죠. 이렇게 덕분에 이방인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이 영화를 저는 영화를 혼자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건 뭔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영화적인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보는 감각들이 깨어나는 느낌이어서 그게 너무 좋았고 이렇게 보기 어려운 영화였는데 이렇게 첫 공개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아마 개봉을 할 거예요.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언젠가 개봉을 한다, 곧 개봉을 한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또 영화 오늘 보셨을 때 좋았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과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화 되면 좋겠고요. 소니 씨 지금 넷플릭스 시리즈 촬영 중인 걸로 아는데 또 앞으로 공개될 작품들에도 많은 응원과 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리끌레르 영화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